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제대로 체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한국의 관광 사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소와 체험장들이 있지만 평범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지내는지 궁금하고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관광 명소를 체험하는 것 이상을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홈스테이인데요. 홈스테이는 주로 현지의 평범한 가정의 외국인이 방을 빌려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문화적 교류는 물론이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지낼 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과 아주 어린 자녀를 부모 없이 남겨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대형 커뮤니티의 한 독일인이 자신이 몇 년 전 한국에서 낯선 한국인과 어린 아들을 남겨두었던 사연을 풀어놓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초등학생도 안 된 어린 아들과 낯선 어른을 함께 둘 수 있냐고 충격받았지만 이 독일인은 오히려 한국인 호스트에게 너무 감사해서 홈스테이 사이트에 직접 편지까지 올렸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어린 자녀를 한국인들에게 남겨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잦은 야근과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던 저와 남편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베이비시터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가는 우리 부부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남편과 저는 어쩐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일기장을 쓰다 잠든 것을 본 저는 일기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린 아들이 서툰 글씨로 쓴 일기의 내용은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낼 수 없어서 슬프고 없어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 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즐겁게 하호호 웃고 있지만 구석진 곳에 혼자 있는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 X가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아들의 일기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 또한 아들의 일기장을 받고 적잖게 충격먹은 듯 했습니다. 없어지고 싶다는 아들의 일기 내용을 보고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슨 소용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저희 부부는 과감하게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직장을 구하더라도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은 조금 덜 받더라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리고 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 한동안 아이와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결정한 우리 부부는 새로운 곳에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택한 장소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판치는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섬기는 효심을 중요시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당연시하여 장성하고 나서도 결혼 전까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텔에서 머무는 여행 대신 한국의 홈스테이를 선택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한국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시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만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가족에게 연락한 저희는 한 달 뒤 한국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한 공항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의 차를 타고 도착한 집은 주변이 매우 조용한 지역이었지만 관광지와 가깝고 교통편도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한국의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부부의 목표였다고는 하지만 이토록 진정한 가족처럼 대접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집안으로 퍼져 저절로 눈이 떠졌고 방문을 열면 항상 주인 아주머니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는 일어났어요? 라고 환한 미소로 인사해주는 것이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항상 시리얼에 우유를 타 먹거나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서둘러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여기서는 다양한 반찬들과 국, 고슬고슬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해본 게 거의 10년 만이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아침부터 많은 음식을 먹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뜨끈뜨끈한 국물과 밥을 함께 먹으니
빈속에 커피나 시리얼로 때울 때보다 훨씬 속이 편안했습니다. 한식에는 야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영양소도 제가 예전에 먹던 식사들보다 훨씬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데 한식은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맛까지 있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워 늘 항상 밥 투정을 하던 우리 아들도 한국에서는 밥을 싹싹 긁어 먹었죠. 낮에는 한국의 여러 곳들을 관광 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희는 관광 코스를 스스로 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인 부부가 한국 어떤 관광지가 외국인이 구경하기 좋은지, 또 어떤 음식점을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주었고, 때로는 저희와 동행하기도 했죠. 그녀가 알려준 한국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인터넷이나 여행 책자에서 뒤져서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직접 현지에서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숨겨진 명소나 맛집들을 알 수 있었는데다가 부부와 함께 다니면서 한국인들끼리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어떤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외국인인 저희와 있을 때는 친근하면서 정중했지만 10년 단골이라는 음식점에서는 가게 주인한테 장난도 치고 큰 소리도 내면서 마치 친한 친구 대하듯 하더군요. 주인 부부가 살갑게 굴어도 가게 주인은 무뚝뚝하게 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부부는 익숙하다는 듯이 아랑곳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런 광경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 무뚝뚝하게 대꾸하면서도 주전부리를 서비스로 주거나 우리 아들에게 음료수 하나라도 공짜로 주려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사람들조차 넉넉한 이심으로 자신의 서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인 부부와 돌아다니지 않을 땐 온전히 외국인의 시각, 즉 3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것은 관광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여행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포근하고 안온한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면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부부는 그동안 얼마나 독일에서의 가정생활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희 가족의 집은 그저 일을 끝내고 돌아와 몸을 누이는 장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는 우리 부부뿐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치고 조숙하지만 항상 우울한 표정에 잘 웃지 않던 우리 아들은 제 나이에 걸맞게 방긋방긋 잘 웃고 장난도 잘 치는 또래 남자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독일에서부터 시아버님이 결혼식을 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이 시아버님의 세 번째 결혼이었죠. 남편은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냐고 불쾌해했죠. 남편은 새어머니 될 분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님과도 사이가 무척 나빴지만 그래도 가족의 경사인 만큼 참석해서 예의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만 참석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국을 앞둔 지 이틀 전 할아버지 무섭다고 가기 싫다고 한참을 울던 우리 아들이 밤중에도 악몽을 꾸더니 그 다음날 몸살 기운이 있더군요. 아이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보통 아들에게 손자가 생기면 어와둥둥하면서 예뻐하는 게 정상이었지만 저희 시아버님은 남다른 성정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시아버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차갑고 매서우며 굉장히 가부장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잠시 출장 때문에 시아버님께 아들을 맡겼을 때 시아버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호되게 훈육해서 그 당시 저희 부부와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부르르 몸을 떨 정도였죠. 아들의 몸살은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애니 괜히 움직였다 더 아플 수도 있으니 제가 함께 남고 남편 혼자만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죠. 그러나 시아버님께서 남편 혼자만 온다는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아직도 손자 때문에 싸운 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거냐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얘기했죠.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지만 시아버님은 결혼식에 며느리가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며 날뛰었습니다. 저는 남편 혼자 결혼식을 가라고 하고 저와 아이는 남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아버님이 난리 칠 걸 생각하니 골치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저희를 본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이는 우리가 돌보고 있을게요. 편히 갔다 오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고 주인 부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부모가 없는 공간에 아이를 놔두고 간다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싫고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주인 부부를 한국 할아버지, 한국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걸 꺾기도 어려웠던 저희는 주인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이틀 뒤 한국으로 다시 입국한 저희 부부는 한국에 와서 답답해졌던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 결혼식에서조차 숨막히게 구는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도 저도 힘들었는데 주인 부부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아이 또한 몸살 기운이 말끔하게 나아 잘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쉬라고 아이를 놔뒀는데 주인 부부는 혹시 몰라 아동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였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부모로서 부끄러워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주인 부부로부터 예의범절도 배운 것인지 놀고 있던 아이가 저희를 발견하고 불이 나게 일어나 90도 각도로 허리 숙여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무척 놀라웠습니다. 원래도 저희 아들은 주인 부부를 좋아했지만 항상 저희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틀 동안 같이 있으면서 주인 부부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아이가 저희 없이 주인 부부와 어울리고 싶어 해도 안심하고 맡겼는데요. 아들은 주인 부부와 자주 어울리면서 한국어도 점점 늘어갔을 뿐 아니라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옆에서 부부가 이웃들에게 인사하거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여 어딜 가나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수저 하나만 놔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꿈같은 몇 개월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독일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저희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고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이가 변했냐고 신기해했고 예전보다 더 적게 벌게 되었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저희 부부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져 예전보다 화목한 가정이 되었죠.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은 그녀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흐뭇해지는군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온 가족의 기쁨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옛날에는 온 동네의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달이 가까워지면 출산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을 병원을 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세상에 나오기도 하죠. 바로 조산아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조산하는 상황이라도 집에서 양수가 터졌거나 하다 못해 길거리에서라도 출산 통증을 겪으면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하늘 위에서 양수가 터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산모가 분만할 때 어린 산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노산 산모라면 오늘은 한국 비행기에서 출산이 임박했던 산모 제이슬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지상파 방송국 MBC 등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제이슬 브라운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 주 시클러빌에 살고 있는 제이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요. 30대 중반이 넘어서 결혼한 저는 38살이 되어서야 첫 임신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포함해서 제가 가장 늦게 아이를 가졌죠. 노산이다 보니 우리 아이가 문제없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안 생겨 고생하는 부부도 많은 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은 정말 몇 년 만에 휴가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이후 한 집에 살면서도 워낙 바쁘다 보니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보내지 않느냐면서 남편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저는 바깥에 나가면 이젠 누가 봐도 임산부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그때는 이미 임신 7개월이 되어 있을 시기였죠.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표를 예약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편주 한국 인천공항에서 스톱오버를 할 수 있는 표를 예약했습니다.
스톱오버라는 것은 중간 경유지에서 내려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톱오버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 단기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비행기 예약으로 두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과 필리핀 둘 다 가고 싶었던 저희 부부가 내놓은 나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물가가 더 저렴한 필리핀에서 휴가를 즐겁게 보낸 뒤 중간 경유지인 한국에서 2박 3일 투어를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마닐라와 세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 부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가장 놀란 것은 공공 와이파이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한국에 갈 때 티모바일의 해외 데이터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해외 로밍을 해도 꼭 심카드를 구입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도 깜박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유심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면 쉽게 쓸 수 있었고 심지어 속도도 빨랐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라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와 가게 또한 무척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프랑스 파리의 환상을 품고 갔다가 엄청나게 실망한 적이 있는데요. 낭만의 도시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파리는 엄청 더러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방조된 화초 재배틀에 앉기조차 싫을 정도로 더러운 벤치, 도시 곳곳에 진동하는 쓰레기 냄새 등 저희 로망을 아주 산산조각 냈었죠. 반면에 한국은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최첨단 시설의 IT가 발달하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한국 그 자체였죠.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척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김치나 단무지 같은 밑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니 LA나 뉴욕을 넘어 다른 도시들에도 한국 음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한식을 배워서 가게를 차릴 정도죠. 제가 사는 시크러빌에서 지금은 폐업했지만 미국인이 하는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이런 밑반찬을 작은 종지에 1달러씩 추가해 받았어서 이걸 공짜로 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가 진짜 이거 공짜예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자 식당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그럼요 마음껏 퍼가세요 라고 하고 웃으며 김치를 한껏 담아주셨지요. 저는 김치를 열심히 먹으면서 미국에서도 꼭 한국인이 하는 한식당만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와 남편은 경복궁, 한옥마을, 남산타워, 서울의 맛집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열심히 즐겼습니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티머니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노선이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두세 번 정도 거듭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웬만한 교통시설들은 다 영어가 함께 적혀있거나 영어 안내방송이 같이 나와서 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저희는 아쉬운 한국을 뒤로하고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절한 한국 승무원의 서비스와 함께 편안한 비행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저를 괴롭혔는데요. 저는 처음에 의자가 불편해서 그러나 싶어 의자의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배까지 옮겨가자 저는 그제야 지금 이 증상이 아이가 나오려는 징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차 확실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있을 당시 저는 임신 7개월이었으니 원래 분만해야 할 시기보다 한참 빨랐습니다. 저조차도 진통을 겪으면서 설마 진짜 애가 지금 나온다고? 다른 이유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웠을 정도니까요. 아직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저는 호흡이 가빠졌고 당황한 남편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달려온 승무원은 저를 먼저 산소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가 터졌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난 후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패닉 상태로 빠졌는데요. 한국 승무원은 저를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항공의료센터에도 연락할 것이고 당장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한가운데도 기장의 기내 방송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임박 중인 승객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의료진이 있다면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승객들 한 명 한 명에게 의료진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과 남편은 비행기 안에 저를 눕힐 공간을 찾았고 저는 비행기 조리실 안에 눕혀졌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승무원은 저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신은 이전에도 비행기에서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제 손을 잡고 말해줬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건지 그 승무원은 베테랑처럼 능숙하게 담요와 가운을 잘라 아기 요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1등석으로 한 남자가 바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승무원은 큰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님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의사가 있었던 것을 기뻐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도 무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확실한 건 승무원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하나, 둘, 셋 세면서 호흡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사투를 겪고 있을 때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저는 이제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과 우리 부부의 결실이 탄생했다는 기쁨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승무원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줬습니다. 그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저조차 너무 작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도 기내방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새벽 5시 캐나다 에드먼턴 37,000피트 상공에서 그렇게 제 아들 제이든 브라운은 승객 292명의 축하를 받으며 탄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3파운드도 안 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고 마침내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지만 다행히 건강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조산아이인데도 인큐베이터나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무척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산아이인 만큼 조심해야 하므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중에서야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이는 미숙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병원도 아닌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7개월짜리 조산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승무원들과 한국 의사 선생님의 노고와 헌신 때문 아닐까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너무나도 전문적인 대처로 우리 아이를 받아주신 한국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 비행기에서 출산한 산모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해당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6대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MBC와 투데이 같은 유명 언론들의 캐나다 상공 37,000피트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는데요. 참고로 아이를 받은 승무원들과 의사는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서울 건국대병원 외과 과장 이모 씨라고 합니다. 미국 네티즌들과 의사들은 아무리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비행기 안에서 조산아가 건강하게 출산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며 한국인 의사와 승무원들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치의조차도 아기가 이렇게 미숙한데도 건강하다는 것이 무척 놀랍다 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한국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돼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한국인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그가 취업한 회사의 부사장은 동양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눈칫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일하는 프랑스 사장에게 한국인임을 들키고 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인 사장이 보여준 반응은 전혀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에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항상 저희 조국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오히려 숨기고 싶어 했죠. 프랑스로 오기 전 어린 시절 부모님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셔서 저희 형제 3명은 삼촌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네 집은 그리 넉넉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삼촌네 집에는 4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7명이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은 결국 저희를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삼촌을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다 큰 지금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보육원 생활을 견뎠지만 또다시 가족과 생이별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입양을 갈 거라고 했고 형제들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던 저는 공항에 와서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코 크고 하얗고 파란 눈과 초록 눈의 사람들. 양부모님께서는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어주셨지만 그때는 겁에 질려 그런 인자한 모습마저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한국이 그리웠고 형제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마음을 열도록 기다려줬고 어린 아이로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저는 살뜰히 보살펴주고 항상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는 어머니와 바쁘다 보니 많은 시간은 못 내지만 쉬는 날마다 저를 데리고 나들이 나가는 자상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양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남에 따라 제가 양부모님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 주변에는 배려심 깊은 어른들이 많아 입양아인 걸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키가 작은지 큰지 모든 걸 솔직히 말하죠. 솔직한 것은 순수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프랑스인이라고 우겼지만 아이들은 저를 보고 입양아가 무슨 프랑스인이냐면서 놀렸습니다. 더 큰 상처가 된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너는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며? 거기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씻어서 더러운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너도 한국 살 때 그랬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딱 한 친구에게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한국인인 걸 소문내버린 것이죠. 그 당시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 아이들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을 듣고도 그런 나라도 있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부모님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봤다가 가난한 나라라고 알게 되자 저를 못 먹고 못 씻는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라고 놀렸던 것이죠. 그때 일은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절대 먼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제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저의 다친 마음은 커갈수록 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그 시절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훨씬 거리낌 없이 했었고 학교나 직장에서 대놓고 차별받는 것도 흔했으니까요. 치과 기공사 자격증을 딴 저는 여러 번 면접에서 떨어진 끝에 1990년대 초반 치과 보철물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서 자라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모든 교육과정을 프랑스에서 마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토종 프랑스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 저를 본 회사 사장은 동양인인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면접을 같이 본 다른 상사가 저를 인상이 좋고 성실해 보인다며 같이 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한 끝에 취직될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저였기에 회사를 다닌 지 2년도 안 돼서 사람들은 참 솜씨가 좋다고 제 능력을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회사 사장은 저를 볼 때마다 영 마땅찮은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어서 특별히 저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직원들과 확연하게 다른 태도의 퉁명스러운 시선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사장이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한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던 동료들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무르익은 술자리에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긴 했지만 사이가 좋다 보니 서로 집에 자주 초대하곤 했고 사적인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던 동료들은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가정사 혹은 결혼한 와이프와 이혼한 이야기 등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동료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인지 그때 술 취한 저는 벼랑간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었다는 말을 했고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동양인이라고 놀리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제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줬고 한국인이면 어떻고 동양인이면 어떻겠냐고 말하면서 그 밤은 그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뒤 그때 한국인이라고 고백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관련된 게 아니면 저한테 말도 안 걸던 사장이
저에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사장이 제가 한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한국인인 걸 말해준 건 그 술자리가 유일했습니다. 거기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제가 한국인인 걸 떠들고 다닌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또 어린 시절처럼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장은 한국인이냐고 재차 물어왔죠. 거짓말은 할 수 없었기에 저는 한국인이 맞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양인을 싫어하는데 가난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더 싫어하겠구나라고 울적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그래? 자네 한국인이었구먼. 괜히 오해했군. 사장은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장은 제 어깨를 두들기더니 수고하라며 갑자기 가버렸죠. 나랑 몸이 닿는 것도 싫어하던 사장이 내 어깨를 두들긴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장이 저에게 먼저 좋은 아침이라고 아침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제 인사조차 건성으로 봤던 사람이 말이죠. 사장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이 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옆에 있는 동료도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워했습니다. 일을 시킬 때도 말투도 훨씬 부드러웠고 저를 볼 때마다 차가운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진 사장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던 저는 점심시간에 상사에게 사장의 사연을 듣고 나서야 왜 태도가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저를 싫어했던 이유는 단순히 동양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중국인으로 착각한 것이죠. 사장은 중국인만 보면 아주 싫어했는데요. 예전에 중국인 친구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돈을 좋아하고 계산적인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나쁜 품성이 아니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라고 빚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중국인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모아두고 있던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친구는 돈을 받자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려운 처지라고 빚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렇게 등쳐먹은 사람은 사장만이 아니었죠. 사장 말고도 여러 사람이 그 중국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장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인 입양아였던 그 친구가 괴롭힘 당했을 때 도와주며 보호해주다가 서로 친해진 둘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은 그 돈을 다시 모으려고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그 뒤에도 중국인과 일할 기회가 2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국인들마저 지나치게 교활한 면모를 보여줘 거래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인 저를 보고 중국인이 아닌가 의심하며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봤죠. 점심시간에 나갔다 올 때마다 중국 음식을 먹고 들어왔다는 저를 보고 사장은 제가 중국인일 거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이 아니면 나갈 때마다 중국 음식을 먹겠냐는 거였죠. 저는 중국 음식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오기 귀찮은 날 근처 가까운 차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몇 번 끼니를 때운 거라 사장이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치를 떠는 사장이었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조금이라도 제가 허튼 짓을 하면 바로 자를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오랫동안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온 중국인들은 잔꾀를 잘 부리고 남 속여먹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면이 없고 극면 성실하기만 해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 때문에 저의 행동을 보고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장님. 제가 없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회사 중국인은 중국인치고 성실해 보이지만 아직까진 완전히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중국인 아닌데요? 한국인이에요. 사장의 말을 듣고 있던 제 동료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고 한국인인 것을 무심코 말해버린 거죠. 사장은 그제야 자기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중국인이 아닌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것이 더 호감이라고 말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한국인들이 많지 않아 사정도 겪어본 한국인은 저뿐이었지만 자신처럼 사업을 하는 지인들 중에 한국인 직원에 대해 기술이 좋고 착실하다는 칭찬을 해서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계인 저 또한 제주는 좋대 잔꾀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왜 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 뒤로 제 앞에서 틈만 나면 한국인들 칭찬을 해댔고
처음엔 민망했던 저도 자신감이 생겨 한국인인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한국인인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제 이미지를 통해 한국인을 봤습니다. 늘 제가 한국 대표라는 생각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살아온 저는 외국인들이 저의 행동을 보고 한국인들은 저렇게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구나, 저렇게 착실하구나 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국이 눈부신 발전과 함께 점점 문화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는 프랑스인들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먼저 다가옵니다. 현재 저는 독립하여 제 회사를 꾸려가며 주말에는 한인 입양인 모임과 한글 학교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고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한인 입양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딸아이와 함께 한국에 가 제 잃어버린 형들을 다시 찾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형제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입양한 마르탱 씨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슬픈 과거를 딛고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인정하게 된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한국의 한 식당. 한국 여행을 온 독일인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표정은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는 모습에 딸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왜 우시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한국 여행을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도 조용하고 괜찮은 휴양지가 많은데 뭐하러 먼 동양의 나라에 돈을 쓰냐고 잔소리하던 아버지였죠. 그럼 그가 한국에 와서 왜 눈물을 흘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인 마리나 디오비치나야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마리나 디오비치나야라고 합니다. 저는 국적이 독일인이긴 하나 저의 핏줄에는 동유럽 벨라루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2000년대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횡포를 피해 독일으로 도망쳐왔는데요. 독일에서 8년 넘게 살고 나서야 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저도 부모님과 함께 귀화를 하며 저희 가족은 독일인이 됐습니다. 우연히 부모님의 젊을 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부모님이 조국을 떠났을 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모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독일로 왔을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고요. 이주 후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한 끝에 저희 가족은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게만 해도 총 3개입니다. 카페 하나와 식당 2개를 가지고 계시죠. 넉넉한 형편이 되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근검절약 습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넘게 같은 옷들을 돌려 입으셨고 뭐만 하면 비싸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아빠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외출하신 적이 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냉랭한 기운을 팍팍 풍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가는 곳마다 비싸다고 하는 아빠를 보고 열받은 엄마가 엄청 뭐라한 모양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아버지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 저는 제가 원했던 인형들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질 수 있는 인형들은 남한테 얻어오거나 벼룩시장에서 산낡고 유행진한 인형들, 조잡한 싸구려 인형들 뿐이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인형을 모으는 데 집착하게 됐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나가서 인형을 사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인형을 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먼 한국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죠. 저는 인형을 구하는 김에 여행도 즐길 겸 한국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인형이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은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수준 높은 시설들과 편의 요소들이 많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 보고 무척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언젠가 우리 아빠랑 한국 여행을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아빠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는 기차만 타도 유럽 여기저기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뭔 비싼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돈 쓰냐고 돈 아까운지 모른다고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보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제가 계속 같이 한국에 가자고 조르니 아버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고집에 따라 유럽에 사구려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온 저희 가족은 서울을 도착해 본격적인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구경하다 카페에 들어가 가족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저희는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 카페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공짜다로 말을 하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렇게 깨끗한 물을 공짜로 준다는 것에 무척 충격 먹은 듯 했습니다. 독일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물을 먹으려면 사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을 떠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독일은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달리 석회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라며 곧 저녁 시간이니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어머니께 근처에 있는 미술관 내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장실에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화장실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물도 공짜인데 화장실도 공짜라고? 라고 믿기지 않는 듯 되물어보셨습니다. 독일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럽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데 한국은 반대로 웬만한 공중 화장실도 무료고 식당에 가서도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면 쓰게 해주는 게 보통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 돈 아낄 일이 않겠네 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한국에서는 비싼 고급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 두 분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군요. 저는 수소문한 맛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데리고 간 음식점은 바로 굴 요리를 하는 가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무척 고급 요리인데요. 굴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8,000원 이상이라 배부르게 먹으려면 몇십만 원어치가 깨지는 건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굴을 배 터지게 먹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적게 나와 계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벨라루스에 있으실 때 굴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독일에 오고 나서는 돈이 아깝다고 거의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과연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평소라면 비싼 데 왔다고 길길이 날뛰어야 아버지가 눈을 못 떼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 장착된 굴찜기에 굴을 쏟아붓는데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굴의 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써도 아무 말 안 했던 어머니마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굴의 가격을 말했습니다. 제가 시킨 대자 굴찜의 가격은 5만원, 유로화로 치면 약 35유로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지 네가 가격을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굴을 찌고 있을 동안 서비스로 생굴과 무생채, 굴미역국 등의 서비스가 나오자 더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5만원의 이런 서비스는 어림도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 사람들은 생굴을 초장에 찍어 먹는다며 먼저 시범을 보였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굴을 입에 넣자마자 굴의 향과 함께 초장의 새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굴을 드시면서도 계속 무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맛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내버려 두라면서 원래 가끔씩 딴 생각에 빠질 때 저러신다고 굴 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저보고도 얼른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굴찜이 다 되었다는 타이머가 울리고 소리를 듣고 점원이 저희 테이블에 찜기를 열었습니다. 찜기를 열자 모락모락 연기와 함께 굴 향이 싹 퍼져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목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껍질을 열어 굴을 쏙 빼놓은 다음 아버지께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김치랑 먹어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굴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다며 그냥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생굴을 먹기 때문에 처음으로 굴찜을 드신 아버지가 어떤 반응일지 너무 긴장됐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굴의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당황했는데요. 저는 나름 맛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였는데 아버지 취향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물을 닦으시더니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생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했지만 고맙다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더군요. 한국 굴식당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독일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고 온갖 막노동과 자비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니 삶은 팍팍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끝내고 퇴근한 아버지는 슈퍼에 들려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비교해가며 살 것을 고르는 자신에게 문득 서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버는데도 10센트에도 벌벌 떨어야 하는 인생이라니. 아직 젊고 충동적이던 아버지는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먹나 생각이 들어 근처 수산물 시장에서 굴을 박스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굴의 양을 보고 미쳤다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열심히 굴을 까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이 저의 4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굴을 사느라 돈을 다 써버린 아버지는 제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주지 못했고 속상한 마음에 저녁 내내 울었던 저는 몸살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아파서 끙끙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 죄값을 딸이 치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들으며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오셨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감정에 북받쳐 우신 아버지가 어이없었는지 당신이 애냐면서 핀잔을 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보인 게 창피하셨는지 괜히 이상한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온다고 했잖아. 요즘 저희 아버지는 한국도 안 가냐? 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저의 생일날 또다시 부모님과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자린고비 독일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진실과 가족을 향한 마음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재밌고 즐거운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해주세요.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